수첩 말말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말 속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와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인사의 말인지 우선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일단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낸 상황인데 결정한 배경이 이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워서라는 말을 덧붙였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사실은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은 네.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다. 1,400만의 계좌를 통해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그분들 대부분 이제 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차기 대선을 봤을 때 지금 금투세를 갖다가 존속하면은 나중에 대선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고민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한 번에 지지부진한 논란을 갖다가 일찌감치 정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다시 또 유예한다는 등 또 뭐 청문회를 열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그 당 내부에서 아니 세금이 그 소득 있는 것 세금을 갖다 당연히 걷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어떤 인식이 뭐냐면 주식을 통해서 그 돈을 버는데 우리가 그 상한선, 하한선 내는 5천만 원, 1억이라는 거는 큰 금액이다. 이 정도의 어떤 자산가라면은 우리는 돈을 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대선을 생각하면 화끈하게 일찌감 여름쯤에서 정리했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약간 그 당내 반발도 고려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이번에 금투세 폐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날 뭐 듣고 주식시장은 일단 환호를 했습니다. 이날만요. 예. 그러니까 폐지 소식이 들린 한 10시 이후에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중 우량주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뭐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그렇죠. 등이 상승을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 약간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10시 이전에는 마치 유예를 하는, 왜냐면 또 이제 이 당정 뭐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 당정 협의회에서 뭐 이 사람들서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아닌 것처럼 유예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제 폐지하기로 했다 하니까 이제 그 한 10분 사이에서 처음에는 주가가 내려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주가가 이제 10분 사이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니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금투세를 그 유예한다는 많은 분들 주장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금투세에 적용되는 사람은 전체 주식 투자 인구의 10%도 안 된다. 뭐 1%, 5%에 불과하다. 근데 이분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도 그 금투세 폐지를 딱 결정하자마자 SK하이닉스, 알테오, 유한양 등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 거의 뭐 9% 가까이 올랐고 SK하이닉스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불과 금투세에 적용되는 분들이 1%, 5% 전체 투자 인구의 5%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투세 폐지됐어? 근데 빨리 사야지. 그 무슨 말이냐면은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12월에까지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의 SK하이닉스, 알테오제, 유한양행 등을 갖다가 주식을 처분했다가 금투세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사야겠다 해서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나자마자 그 당내 협의가 끝나자마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투세에 적용되는 전체 투자 인구는 불과 3%, 5%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이다.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나 간과하면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랐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만큼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미리 팔았다가 그렇죠. 다시금 예. 이제 부랴부랴 사는 듯한 느낌을 예, 줬다라는 거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기서 그치진 않았습니다. 예. 뭐냐면 중요한 게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금투세 폐지로 해서 당내에서는 반발이 있으니까 당내 반발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해서 추가로 네. 그 다음날 이제 추가 상법 개정을 하겠다. 정확하게는 말을 안 했는데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은 뭐냐면 382조 3항입니다. 그 383항에 대해서 그 382조 3항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띄웠다는 얘기는 결국 382조 3항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연이틀 이렇게 금투세와 382조 3항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테크라는 건 사실 일반 개인들과 민간 기업의 재테크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뭐냐면 부동산과 하나는 주식이죠. 그러면은 한정된 재원이 부동산에 쏠리거나 주식에 쏠리는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책이 더 지원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쏠릴 수도 있고 어느 정책이 더 유효하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하신 분들이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꼬마 빌딩도 갖고 계시고 부동산 부자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서민들은 사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도 사실 맞고 왜냐하면은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이 패자가 되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은 올라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증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우리가 자본시장 경제를 살고 있는데 자산 증식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자산 증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금투세를 폐지한 것이 맞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82조 3항을 만약에 개정했다 내려놓는다면 382조 3항은 재벌들에 대한 우리가 맨날 겪었던 아니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이런 전횡을 일삼느냐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382조 3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치고 나갔을 때 사실은 용산에서도 여당에서도 거기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382조 3항이 개정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한 번 더 해소되면서 코스피가 제가 농담이 아니고 코스피가 지금 3,000이 안 되는데 2,7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사실 3,500, 4,000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겠다라는 의지고 주식시장의 그렇죠.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가치를 밸류업 시키는 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게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는 격이 아닌가라면서 반발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투자 수첩 말말말 함께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올랐는데 정말 무섭게 기세가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된 다음 날 엔비디아를 볼 때 빅테크가 물론 이제 그 모든 빅테크 M7이 다 올라간 건 아닌데 엔비디아가 그날 올랐고 오늘도 올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확고한 시총 1위를 갖다가 이제 굳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 기억에 이제 오늘 시총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3조 6천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근데 3.6조 달러라는 얘기는 무슨 말? 3.5조 달러 넘어 3조 5천억 달러가 넘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4조 달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하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4조 달러, 시총이 4조 달러가 되는 기업이 가능하다. 이걸 엔비디아가 아마 그 트럼프 정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하고 엔비디아랑 관련된 생성형 AI와 관련된 생태계의 주식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트럼프 2.0 시대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왜 엔비디아가 좋은지 트럼프 공약에서 이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엔비디아를 지원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엔비디아가 우호적으로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각종 규제는 이제 없애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셰일가스 환경론자들 이 셰일가스 왜 파느냐? 셰일가스 파해서 석유가 좀 나온다고 해서 많은 환경 오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셰일가스의 반대론자들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지금 당장 석유가 필요하고 석유가 없으면 미국 갔다 오시면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마트를 갈 때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휘발유 갤런당 얼마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우리의 실생활하고 민감한데 셰일가스를 파서 석유를 낮춰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에요. 동일하게 생성형 AI에 대해서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너무나 좋고 우리가 획기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 무서운 점이 있다.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AI가 인간을 지배하면서 우리의 많은 실생활에 침해를 끼친 것이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가급적인 이제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가급적 강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생성형 AI의 가장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주가 연이토 올랐던 것이고 아까 봤을 때도 그렇다면 3조 6천억 달러는 엄청난 숫자죠. 이 엄청난 숫자의 시총이 조만간 4조 달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오늘 월가에서 나왔어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엔비디아의 관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의 깜짝 발언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우리를 여전히 원하고 빨리 납품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와중에서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로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은 HBM4에 대한 기술적 표준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HBM3, HBM3, 그다음에 거기서 8단, 12단에 대해서는 뭐 양산이 되고 있는데 HBM4는 어떤 스펙으로 어떤 표준 만들어질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HBM3는 이제 그 D램에다 구멍에다 1024개를 뚫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교환하는 건데 HBM4는 거기에 정확하게 2배. 2046개를 뚫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배를 뚫은 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획기적인 이제 그 D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BM4를 갖다가 그 최태원 회장이 갑자기 이제 그 행사에서 젠슨왕이 우리한테 HBM4를 조기에 공급할 수 없냐라는 요청이 왔어요. 6개월 빨리.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뉴스를 봤을 때 아니 HBM4에 대한 그 스펙이 아직도 표준화 안 되는데 내가 하는 것과 다른가?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내년 하반기였거든요. 하반기에 양산을 하고 엔비디아 공급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 상반기로 당길 수 있었다는 거 내가 몰랐던 일이 있었나라고 파악했더니 그건 아니고 여전히 상반기에 표준화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납품을 하는 일정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이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HBM4, HBM3를 갖다가 한국이 우리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을 선도했으니까 HBM4 역시 우리가 선도하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적절한 멘트 아닙니까? 우리가 HBM4를 선도하겠다 이런 멘트보다는 젠슨 왕이 우리한테 HBM4 좀 빨리 좀 공급할 수 없냐? 이런 멘트 확 와닿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위상이 확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태원 회장이 멘트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주식시장과 우리가 재테크 입장에서는 HBM 시장, 4A 시장에서도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주도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본인들이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자신감을 표출한 속내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지 않겠죠. 그렇다면 HBM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건 앞지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은 발표했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이제 현실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큰 얼개를 보면 HBM4 이전에 HBM3를 본다면 엔비디아 납품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AMD도 사실은 삼성한테 납품을 하고 뭐 아마도 아마존도 납품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마이너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엔비디아 납품하느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5월 10일 날 경기현 대표 경질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삼성전자 역사상. 그리고 뭐 전영현 대표가 지난 3분기 실적도 안 좋은 건 결국은 HBM3를 납품 못했기 때문에 사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HBM3에서 2등이냐 3등이에요. 2등은 어디냐?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 납품을 못했거든요. 3등 기업이 단숨에 1등 기업이 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삼성전자가 물론 노력을 하고 절치부심하는 거는 당연히 그런 의지를 표명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HBM3나 HBM4가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MURF냐 NCTCF냐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선택한 그 방식을 버리고 MRF 방식을 선택했어요. 왜? 이 과정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SK하이닉스가 버린 공정을 선택을 해서 단숨에 1등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좀 넌센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가 HBM4에서 SK하이닉스를 좀 앞지르기는 쉽지 않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봅니다. 네, 뭐 삼성 입장에서 빠르게 경쟁력을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투자 수장 말말말 두 가지 말에 의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조호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